야권의 대권 소식 알아보기 전에 이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뭐 대권과도 연관이 있겠죠. 자, 이준석 대표 지금 최근 혹독한 검증 공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최고위, 여권의 최고위, 여당의 최고위, 뭐 김용민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부터가 예전의 병역을 가지고 병역 특혜 논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오늘은 쿠팡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관련된 빈소를 찾아서 또 이제 순직한 고 김도식 구조대장을 조문하고 또 오후에는 이 보수 1번지로 불리는 강남 현장에 가서 민심을 직접 듣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권과 야권의 싸움이 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15년째 같은 이메일을 쓰고 있다면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 병역과 관련된 이력서를 공개를 했잖아요, 평론가님?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불거진 의혹이 아니라 과거에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비대위원으로 발탁됐을 때부터 제기됐던 의문이다. 이미 10년 전에 전부 다 소명을 한 의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대학생 시절에 사진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이력서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버벅머리 지원서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익살스러운 모습인 네. 걸 보니까 한눈에 봐도 20대 초중반에 찍은 사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게 진짜 지원서에 넣었다는 사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원서 양식을 그대로 공개한 것 같습니다. 조금 놀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의전 서열 7위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7번째로 우리가 편히 하는 말로는 우대를 받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검증의 강도가 과거의 야권의 최고위원이나 비대위원 또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평론가일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니 지나간 일인데 왜 다시 들고 나오냐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좀 감수를 해야 될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주로 제기되는 의문이 사실 제약증명서를 위조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기재부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이 재학 중인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대표는 그 당시에 졸업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담당 관련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원래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원칙적으로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유를 복무하는 기간에 소명을 하게 되면 일부 예외적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예외 조항은 이준석 대표가 미리 신고를 하고 적용받은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만약 이 부분을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아주 정말 전곡을 찌르듯 지적하고 싶다면 이 예외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그 당시에 어떤 산업기능요원 복무했던 단체의 대표나 또는 이 지식경제부의 어떤 공무원들의 확실한 증언이나 진술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 여기까지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이제 대체 복무를 하던 시절에 지식경제부에서 있었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 허위 지원과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여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공당의 대표에 대한 이런 어떤 검증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검증을 해야죠. 그리고 이 문서들 저도 갖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다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의 사진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면 연수원 선발 대상 혁신적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고등, 대학원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인증을 받고 나면 특혜를 주는데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를 주죠. 그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 취업 또는 이 결과물과 관련된 창업 지원 그리고 군복무 그러니까 국방부 사이버 관련된 부서로 배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이미 혜택을 다 받은 사람이 이것을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명쾌하게 이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뭐 그분 특히나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받았다는데 그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모셔와서 해명을 받지 않는다면 이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특혜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문제 속에서도 항상 나왔던 얘기가 특혜잖아요. 이제 특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공당의 대표로서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 보니 조국 전 장관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니 증명서 위조가 영화에서처럼 빈번한 줄 알고 있나 보다. 비대위원 하기도 2년 전 민간인 이준석 무서워서 특혜를 준 건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또 본인 또 이 병무청에 다 확인해서 확인 절차를 거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실 공방은 뭐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꼭 거기서 어떤 진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갈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검증 공세에 관련한 논란과는 이제 별개로 대선 준비도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은 다음 주에 대선준비위원회를 출범을 시킨다고 해요. 당 밖에 이제 지금 주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원활한 과정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직책을 신설해서 당내 중진 4선 이상의 의원을 임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예. 대선 준비 기획단은 항상 여야나 모두 이제 당에서는 이걸 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시점이 언제쯤 꾸려질 건가인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 밖에 유력한 주자들이 많으니까 네. 대선 기획단을 좀 더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경우에는 합당 문제도 있는데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이준석 대표도 만났지만 일정 부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소통 문제를 한 사람한테 좀 맡겨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당대표가 이것까지 챙기긴 챙겨야 되지만 주력해서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당박 대선 주자들과 소통 창구도 네. 좀 거기에다 일임하겠다. 어느 정도 좀 일을 위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대선 출범 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민주당은 정말 당 안에 유력 주자들이 있으니까 당 내부의 사정을 정리하는 문제가 주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좀 빨리 출범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또 흥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소통 창구 어떻게 대선 주자들이나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소통 창구는 하나가 이제 폐쇄가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이동훈 전 대변인 이제 오늘 전격 사퇴를 했는데 장해찬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내막이 있는 겁니까? 근데 제가 그 내막을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지금 기사에서 많은 추측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이동훈 대변인은 입당이 확실하다는 투로 답변을 했는데 금요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주된 이유가 아니겠느냐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추측이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일신상의 문제다, 건강상의 문제라고 이상록 대변인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변인 자리가 공석인 게 아니라 원래 이동훈 대변인과 이상록 대변인 두 명이 동시에 임명됐는데 이동훈 대변인이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상록 대변인이 여전히 네. 기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단체 소위 단톡방이라고 하죠. 요즘 표현으로는 그걸 유지하고 있고 관련된 소식을 이상록 대변인이 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네. 시행착오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 정치평론가로서 시행착오가 이왕 있을 거라면 저는 일찍 겪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터질 것도 일찍 터져서 그렇죠. 내면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정치 선언도 하지 않은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한 정치인들처럼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모든 게 완벽하게 착착 진행되길 기대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윤 전 총장이 지금 같은 국민의 기대를 받는 이유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일 전후로 지금 정치 선언을 직접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들에게 본인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이유를 밝히고 그 이후에 대변인이나 참모나 캠프에 누군가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처럼 원칙을 우직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삐걱거림이나 시행착오가 있어도 국민이 지지를 보낸 이유가 노회한 정치인을 원해서 이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항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27일의 정치 선언을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날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7일이라고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수님 이렇게 갑자기 대변인 사퇴 소식이 들리니까, 물론 평론가님은 좀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해요. 정치 참여 선언은 아마 27일 날 할 가능성이 그 즈음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왜 우리가 궁금한 건 이동훈 전 대변인이 왜 사퇴를 했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열흘뿐이 안 됐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7월 중순경에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할 것이다라는 그 언급을 했던 것이 아마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로 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일 날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종의 민생 투어를 한다는 계획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당을 갈지 어딜 갈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먼저 얘기해 놓으면 다 정해진 바대로 그냥 뭐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갈 건데 무슨 민심 탐방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이 불편함이 이동훈 전 대변인과의 어떤 갈등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품지 못하는지 그리고 뭐 본인이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그만둔다고 할 때에도 같이 가야죠. 어떤 형태로든 같이 가서 시적으로 이제 이 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정치신이다. 정치신이 맞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대권에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정치 실험에 우리가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국가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실험적 현상, 실험적인 어떤 이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 불안감 이런 것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과 직결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등의 비화가 여기서 아마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동훈 전 대변인이 말한 멘트 어떤 건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텐트를 치려 그러면 중심축을 어디에다 박느냐가 중요한데 제3지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윤 총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 나온 지 이제 2시간 뒤에 윤 총장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김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왜 실수할 수 있는데 왜 품고 가지 못하냐? 이게 어떤 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전 총장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윤 전 총장의 스타일을 여기서 우리가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 전 총장이 지금 김 교수님, 김관욱 교수님이나 장혜찬 평론가 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해요. 유념해달라.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대변인하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이여서 제가 말하기가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동훈 대변인 전 대변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고 정치 신인인데 근데 기대가 큰 만큼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계속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도 고치면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겠지만 그게 하나하나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중간에 문제되고 또 여기 우리 장평론가님 일도 나오고 할 때 저도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이동훈 대변인한테도 전해주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
총장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새로운 전문가 그룹, 외부에서 지금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 그룹이 있을 거고요. 기존의 지인들이 많아요. 뭐 저 같은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데 기존의 친밀도도 있고 뭐 편하죠. 그리고 오래 알아온 거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법조인이나 지인 그룹은 정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얘기도 경청해야 되지만 판단을 할 때는 여기 계시는 뭐 오히려 김관욱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비판해 주시는 말, 쓴소리, 그리고 뭐 장혜찬 평론가나 아니면 다른 평론가들 말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법조인이니까 법조인들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제 용기 내라고 한 말씀 드리려면 이재명 지사처럼 가짜 약장수 이런 적대적인 발언은 안 하셨으니까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평론가님, 이 뭐 캠프 내 이견, 뭐 이렇게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밀도가 있는 측근 그룹들과 새로 들어오는 그룹들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캠프 내에 뭐 그런 알력이 있다 이런 소식 들려보신 것, 알력 다툼 이런 게 있다 소식 들어보신 건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뭐 대선 캠프 경험이 제가 이번이 처음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다른 대선 주자 2017년에도 한번 도와보고 했던 경험들 미루어보고 또 정치권에 오래 활동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캠프나 특히나 지지율이 높은 캠프일수록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조율이 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군요. 조율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조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충돌이나 시행착오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죠. 네. 하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일찍 드러나서 이걸 좀 빨리 조율을 해야겠다. 이제 혼선을 없이 원보이스를 내야겠다. 이런 기조가 내부의 긴장감을 쫙 돌게끔 하는 게 오히려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같은 혼란이 윤 전 총장의 정치 선언 전에 일어나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본인이 27일 전으로 이게 27일을 못 박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27일 전으로 정치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치인 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런 혼선이나 어떤 충돌이 불거졌다면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불거진 혼란에 대해서는 정치 선언 이전에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고 지난주 내내 사실은 뭐 우호적인 기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7일이라고 하면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 선언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제까지의 혼란이나 이런 시행착오들은 다 수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은 저는 정치 선언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27일. 네, 뭐 참모를 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는 후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보의 어떤 직접적인 진면모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국민들로 하여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30% 후반대까지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0% 후반대의 지지율을 받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누가 있었습니까? 범야권에서 저희가 지지율 얘기는 아직 준비한 게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없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 정도의 국민적 열망이 모아졌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나왔던 시행착오 때문에 그 국민적 기대가 일시에 꺼지진 않거든요. 결국 후보 본인이 나와서 결자 해지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저는 반전의 모멘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 캠프 내부에서 불거진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캠프 바깥에 이제 여권에서는 정말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 검증을 벼르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에서 언급되는 게 뭐 X파일이 있다더라. 뭐 무슨 파일이 있다더라. 의혹을 정리한 내용들이 있다더라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장성철 소장이 SNS를 통해 봤다. 그러면서 대선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를 밝혔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이제 엑스파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표가 엑스파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뭐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엑스파일이 한 종류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종류인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장성철 공감과 논쟁 소장과는 제가 몇 차례 좀 같은 뭐 대화도 해보고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야권 지향의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욱더 이제 사실은 그 내용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더 검증의 어떤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더 커졌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럼 왜 이런 엑스파일이 자꾸 나오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늦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질문거리가 이렇게 취재로 돼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엑스파일이나 문건들이 만들어질 기회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걸 갖고서 이렇게 좀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것이 사실인 양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의 출발점은 네.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서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의혹들, 문제점이 아니죠. 의혹들을 사실상 해명하거나 소명해서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후보의 어떤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대선 때마다 엑스파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도 그렇고 뭐 안철수 후보의 엑스파일이다, 뭐 박근혜 후보의 엑스파일이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이러니까 엑스파일 공개해라. 공개해서 이 검증 제대로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깨끗하게 처벌받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이 엑스파일 존재 유무,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이 이제 X파일이라고 하는 건 주로 정보지를 통해서 유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들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 시절에 이 정보지 유통 과정을 조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쓰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 그런 것처럼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네. 근절시켜야 된다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통령들이 취임하면 이 부분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 하다가 이렇게 뭐 여기에서 단속이 심해지고 이러면 미국까지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LA 한인들 많은 데서 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데 아마 정보지를 보고 이런 말을 정보지를 통해서 저도 언뜻 보긴 했는데 뭐 이 장 소장이라는 이분하고 같은 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학습 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이 X파일이 제일 뭐 치열하게 나왔던 거는 이회창 전 총재가 이제 선거를 치를 때였는데 그때 뭐 20만 달러 수수설인가 이거 얘기했던 서른 의원 그걸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도 되고 그래서 이제 처벌이 됐었는데 이제 사면이 됐죠. 그 뒤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도 하시고 민주당 최고위원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이 정부에서.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기안건설 뭐 이런 자금 수수설 이런 부분도 그때도 그 전모 의원이란 부분이 말을 하셨는데 그분도 형사처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그 얘기 들을 때 막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 같고 너무너무 근거가 있는 얘기 같았으니까 그 의원들이 이 정치인들이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실제 형사처벌까지 되는 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옥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장 소장이란 분이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서른 의원 이런 분도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네. 했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어떤 그 정보지를 보고 오류를 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분이 올린 페이스북처럼 네. 뭐 지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정도의 그런 부분 검증을 끝내고 나서 할 거지 정보지를 보고 X파일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섣부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네. 또 필요하긴 할 겁니다. 장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김어준 씨가 주로 쓰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공작의 냄새가 난다. 김어준 씨 전매 특허 표현 중에 하나인데 공작의 냄새가 납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정치 공작으로 할 게 아니라 엑스파일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면책특권 밖에 나와서 국회의원이나 여러 정치평론가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고요. 본인들은 안다는데 국민들이 몰라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대응을 하고 해명을 할 것이고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런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 네. 언제까지 이런 공작의 냄새가 나는 정치로 대선판을 좌우하려 드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X파일이 본질이 아니고 검증이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2007년 경선을 그 당시 여당 경선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경선을 하잖아요. 그때 사실상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BBK, 다스, 최서원 씨 얘기 다 나왔어요.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검증을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그때 BBK 다스였다, 소유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선거 결과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네.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를 시행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 생각이 분명히 정리된 후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기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뭐 명확하게 부인은 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해서 말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최근에 또 언론 보도 나온 거를 보면은 공간의 짐을 정리했다라고 하지만 뭐 이삿짐은 아니라고도 하고 그런데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사 안 갈 때도 참고 정리를 할 수 있죠. 짐이 많으면. 이걸 가지고 공간 정리라고 보도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퇴가 곧 대선 출마로 또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퇴할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보통은 사퇴하고 나서 대선 출마까지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어떤 숨고르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직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국민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최재형 감사원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비슷하게 지금 대비되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3월에 사퇴하자마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재형 원장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퇴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면 본인도 대선 출마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주변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재형 원장 자체가 정치 출마에 대한 개인 의지가 강한 스타일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해야 된다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사퇴를 하셔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잠깐의 숨고르기 기간 동안 뚜렷할 만한 컨벤션 효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퇴를 해서 범야권에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 본인이 독자적으로 대선 출마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숙고의 시간을 건너야 되는 문제이다. 이런 점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뭐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의 대선 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7말 8초쯤에 나와서 이 정치 참여를 결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감사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헌법에 어떤 설립 근거가 있는 기관까지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검찰청보다도 더 독립적인 일을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직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발탁됐던 공직자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뭐 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좀 출마를 이제 바로 직후에 사퇴 직후에 하는 것을 막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피선거권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에 얼마든지 출마는 가능하죠.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는 출마한다 그러면 뭐 그거는 본인의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런 지금 본인이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선 후보거든요. 대선 후보는 사실상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뭐 어느 정부의 어떤 불만을 때문에 출마를 한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후보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20년, 뭐 5년, 짧게는 5년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선을 후보를 생각하고 해야지 내가 여기서 좀 박해를 받았으니까 나 여기 나가서 불만이 있으니까 내가 대선 후보 나갈 거야.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나가고 싶으면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다면은 뭐 그 부분은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오늘 오후에 무료 급식 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고 선을 딱 잘라서 말을 했지만 뭐 어제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미래를 얘기하는 분들이 없다라고도 하고 뭐 곧 책도 출간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행보를 하지 않을까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예. 정치적 의도는, 이 행사에는 정치적 의도가 없을 수는 있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치에 대한 의지는 계속 좀 표명해 오신 분 중에 한 분 아닌가 싶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공무원 생활, 이제 관료 생활을 하실 네. 때 뭐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여쭤보고 그런 인연이 있긴 하지만 우수한 관료거든요. 근데 이분과 관련해서는 뭐 언론인들이나 기업인들이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대권 도전 의지가 있다 이런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빨리 링 위에 올라오실 필요가 있지 않나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야권 주자가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김관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경선이 시작되면 검증도 아주 혹독하게 치러질 겁니다. 근데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뭐 정말 본선 같은 경선을 치르면 되니까 이렇게 후보군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거죠. 네, 뭐 지금까지 대선 9개월 정도 앞두고 요동치는 정치권 분위기 짚어봤습니다.